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일정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반등세 계속 나올까요? 두 분은 어디에 포인트 맞출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소 좀 불안불안한 우리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하면서 넉 달간 18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하방 다지기를 위해서는 두 방이 더 필요하다라고 김민주 전문가님 이렇게 좀 헤드라인을 달아주셨는데 아직 두 발이 남았다. 두 발이 남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침에 그 뉴스 기사로 전해진 내용인데 넉 달 동안 뭐 정말로 대량 매도와 더불어서 연속 매도가 좀 이루어졌다. 금액이 거의 18조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수급과 비상계엄 이후의 수급 동향만 좀 봐봤는데 사실상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진행되는 모습. 그나마 좀 그 특이한 동향은 코스닥 쪽은 좀 달랐습니다. 한 5일 동안의 흐름의 수급 동태를 보니까 그래도 중소형주 종목으로 좀 사는 모습. 단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서 정말로 리바운드를 노려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을 산 것인지, 어제도 우리가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나 반도체 특히 분야에서 삼성전자 그렇게 등락 과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추세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일단 이렇게 Q&A를 던져놓고 그러면 넘어와서 하방 다지기가 두 발 남았다는 뜻은 어제부터 이제 자금 유입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300억 중에 300억 집행이 되었고 금주에 700억을 더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3천억 펀드 조성도 하겠다. 내용 다 좋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CPI, PPI,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부분.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제 또 예상대로 미국 증시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망세에 따른. 그리고 이제 내마녀의 날, 양옵션 만기까지. 이런 커플링 관계에서 디커플링 될 것이냐, 커플링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비상계엄 전까지만 해도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어딥니까? 미국 증시와의 연동 관계, 해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사실상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유동성 자금, 어찌됐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리스크만 제거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만 제거되면 되는데 이제 이 CPI와 또 연준의 어떤 금리 통화 정책 블랙아웃 기간입니다만은 그리고 내마녀의 날에 외국인들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롤오버 물량이 많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가면 좋겠지만 전일부터 증시가 좀 올라가니 벌써 이제 바닥은 끝났다, 다지기가 마무리됐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 유입되는 자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 정말 좋아서 산 것이냐,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로 산 것이냐, 이 매크로 변수 두 가지가 남은 부분이 과연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정말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임라인도 금주까지지만 이 증시에 대한 수급 유입에 대한 평가도 금주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좀 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정말 배틀을 짧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정말 좀 길게 요렇게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열어두시고 조금 주식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바닥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두 개인데 먼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국내에서는 선물옵션 통신 만기일, 공교롭게도 이 이벤트 두 가지가 모두 다 목요일장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 정도까지 보신다면 금요일 즈음부터는 이 두 개의 산은 일단은 이 두 발이라는 부분은 지나가게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외국인 수급 파트를 김민주 전문가님도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종혜 이사 시각으로 또 외국인의 최근의 수급 어떻게 봐야 될지, 셀코리아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또 외국인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동향까지도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이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오늘 환율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선물원 포지션 확대를 포함해서 외국 환 거래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급을 개선시키기 위한, 즉 정부의 개입뿐만 아니라 민간도 들어와라. 환율 지키는데 민간도 들어와라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길어지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남아있는 여유 자금을 이쪽으로 물론 정해진 그 범위,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 이상 뭐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빠르게 안정이 찾아오고 모건 스탠리 의견처럼 환율이 뭐 달러가 약세로 가면 뭐 이것도 엄청난 포지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반대로 간다든지 뭐 1,500원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뭐 손절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충격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가적인 그런 흐름은 있지만 지금은 뭐 경제 그 F4 뭐 그 잘생긴 4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파이낸스 관련된 그 4명이 현재 지금 환율 쪽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게 정부의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 민간이 지금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로 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민간업자들 다 들어와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제 환 게임이 예전 파운드와 밀어냈던 것처럼 벌어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고점 아직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전고점을 잘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 또 민간의 참여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외국의 셀코리아라고 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셀코리아인데 전체로 볼 때 외국인들이 과연 이스케이프 코리아일까? 전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채권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안 좋죠. 지금 뭐 경기 동행지수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선행지수도 지금 떨어질락 말락한 상황인데다가 수출 모멘텀은 이미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생기면서 한국을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채권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사거나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셀코리아와는 달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지수는 팔고 종목은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는 최근에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기 악화 구간에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뭐 채권 정도의 포지션을 줄이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 답이 없다. 뭐 이런 관점의 접근은 아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 당장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꿀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치적인 변동성이 누구 때문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월요일 날 사상 최대 하락 종목이 나오고 어제는 또 사상 최대 상승 종목이 나왔던 것만 봐도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변동성이 빠르게 줄어들면 외국인들도 최소한 매도가 줄어들거나 어느 정도 포지션 변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지수 관점의 기대는 낮추더라도 종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는 뭐 턴어라운드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혹은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좀 선반영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와 연동성이 높은 종목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낫다라고 보세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종목이 싸고 지금 사야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지금 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성과를 뭔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매매를 위한 뭐 테마 종목으로 가든지 그런 테마 종목은 나는 너무 리스크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지금 적극적으로 붙어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이 뭐 제가 보기엔 한 방향에 향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큰 밑그림 그렸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레이더에 들어온 종목이 이 DB 하이텍입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데 가져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DB 하이텍에 좀 앞서서 이제 내년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대로 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등락 과정을 이용한 여러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갈 것이냐, 사실 선택의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고요. 뭐 사실상 뭐 어제도 낙폭과대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선방 상위 종목에 있는 쪽들은 전부 다 정치 인맥주였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과대 낙폭 구간에서 결국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게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주목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 테슬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하고 연동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금일 뉴스가 또 전해졌죠. DB 하이텍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가 또 전에 목표가가 상향 조치됐습니다. 사실 글을 읽어보고는 왔는데요. 너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400불이 넘어간 상태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이제 뭐 고개를 숙이는 리포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지금 뭐 개선되거나 도드라지게 뭐 우주항공, 로봇, 뭐 자율주행 쪽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정책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일 IB 투자나 외국 헤지펀드들 쪽에서 리포트를 우호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은 테슬라도 좀 따라가기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테슬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낙수 효과 내지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자율주행 칩 DB 하이텍이 뉴스 플로우가 좀 전해졌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국내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가면 예전엔 2차 전지만 간다, 이런 인식에서 테슬라가 움직이면 오늘은 우주항공이냐, 로봇이냐, 자율주행이냐, 뭐 LNF냐, 2차 전지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 구간에서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뒷받침되면서 DB 하이텍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한때 25%, 40%까지 육박했던 기업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는데도 18%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데와는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2차 전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선행 PER로 5.3배고요. PBR 기준으로 0.76배. 밸류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 종목이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 과연 메리트가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좀 부재했고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려왔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반등 트리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 주목을 받고 있는 쪽, 가장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테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테슬라에 이제 아직 뭐 콜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검증 콜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지금 뭐 RF 고주파 칩입니다. RF는 먼저 무선 통신을 전체적으로 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테슬라 라이더 칩에 이제 납품이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영업이익률, 매출액, 그 다음에 상대적인 실적 선방 우위, 가격 조정, 테슬라의 연동 공간까지 본다면 DB 하이텍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접근 가능하다. 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이 얼마만큼 시작해서 갈 것인지,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제가 봤을 때 어제 좀 쉬었던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DB 하이텍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저점 구간 29,100원은 이탈되면 좀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워낙에 중소형주들이 다 급등을 해가지고 이 뉴스를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칩을 납품할 수도 있다. 지금 최종 콜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이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뭘 파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시죠? 자율주행용 고주파 칩, 그러니까 RF칩 위탁 생산은 앞두고 있다. 최종 콜테스트 들어가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지면서 DB 하이텍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간밤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DB, 그리고 간밤은 아니죠.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DB 하이텍 나란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포인트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DB하이텍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김 이사님도 종목을 또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엔비디아를 이길 종목 아니고 이긴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미국 기업인가요? 국내 기업인가요? 네, 뭐 미국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차원인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좀 자극적이죠.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는 한 14조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군들의 올해 상승률 순위를 한번 쭉 매겨봤더니 엔비디아가 1위할 것 같지만 저 중간 어디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단에 뭐 올해 뭐 1000% 오른 종목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중소형주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커 보이는 시총 100억 불 이상짜리 종목만 리그레이션 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익률이 엔비디아보다 많이 나온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더니 중간에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것들이 가장 눈에 띄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올랐을까? 아니죠.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턴어라운드였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 이 그래프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한 6번째 있는 종목 PLTR이 팔란티어잖아요. 네. 저희가 그 밖에도 좀 알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름 딱 들었을 때 아실만한 그런 종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팔란티어 정도? 네, 그 팔란티어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고 뭐 거의 그 종목군들도 미국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름 딱 들었을 때 이 기업 무조건 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뭐 팔란티어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봐야 마이크로 됩니다. 스트래티지도 있는 거죠. MSTR 요거 세 번째 거.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하는. 뭐 같은 종목도 있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드웨어에 이어서 내년에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전망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적으로 따라오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는 핵심은 턴어라운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턴어라운드가 있나? 있죠. 벌써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70-80% 올라온 건 올해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내년 실적을 벌써 당겨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움직였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종목군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좋았던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과연 뭐 폭발적인 상승률 보일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봤으니 우리의 전체 이익을 살펴봐야 할 텐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의 이익은 여전히 좀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이제 추가 하향은 좀 멈춘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를 뺐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초록색이 살짝 꺾여 올라가는 그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빼고 전체 이익을 보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약간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코스닥 쪽은 조금 올라오다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너무 올해 초에 높게 잡아놔서 계속 떨어뜨리는 중이다. 그런 이 추세가 지금은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 개선을 확실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엔터주나 이런 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게 뭡니까? 네이버에 이어서 최근에 카카오거든요. 이 권력 이동 보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AI 쪽에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보기에 뭐 네이버는 조금 펀더멘탈을 첨부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카카오는 펀더멘탈보다는 좀 약간 트렌드에 너무 기대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닌가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다 턴어라운드라는 큰 틀 안에서 묶을 수 있는 소위 뭐 게임, 엔터,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종목은 수급도 이미 유입됐고 꽤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을 찾아본다면 어저께 이제 김민준 전문가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런 건설기계 쪽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산밥켓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룹 내 구조조정이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임시주총 안 한다는 거 보면 완전히 불발돼서 백지된 거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뭐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거의 뭐 안 된 거 아니냐 뭐 맞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두산밥켓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진 이유가 이 이슈 때문에 일부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켓이 지금 뭐 가치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건설 기계들이 펄펄 날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전혀 그룹 이슈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으니
뭐 수급이 조금 받쳐주면 두산마켓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두산마켓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화장품 ODM 쪽에서 코스맥스가 중국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는데 네. 코스맥스도 뭐 중국 쪽에 일정 부분의 소비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올라온다면 뭐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뭐 그립을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 두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종목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건설기계 쪽에서의 두산마켓, 그리고 화장품 ODM, 코스맥스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설기계 나온 김에 좀 궁금해서요. 원래 중국 이렇게 뭐 부양을 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 굴삭기 판매,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 지금은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도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건설기계 할 때 인프라코어 쪽 안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HD그룹으로 들어가서 뭐 재무적 위험이나 이런 거 덜어낸 게 사실인데, 네. 그런데 숫자가 증가해도 최근 우리나라 주가는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10월 달부터 중국 굴삭기 판매가 대거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늘고 수치가 일부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러우 전쟁 끝나서 뭐 이쪽의 수요도 좀 붙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쪽의 건설 경기가 예전처럼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네. 어쨌든 일부 회복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뭐 국내 쪽은 뭐 크게 좋아지진 않고 평타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면 해외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HD 현대인프라코도 좋지만 가장 미국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종목들 움직일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두산마켓 같은 경우가 저는 뭐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서 현대인프라코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위치에서의 뭐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두산마켓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